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들고 와봤어요. 평소 수업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오늘 수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전파가 되고 있죠. 그죠? 어느 정도 하락세에 접어들어서 안정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퍼지게 된 게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갑자기 확진자가 또 폭등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죠? 그때 그 사건에 대한 기사의 일부를 발췌를 해왔고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위험한 질병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코로나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비드 19라고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랑 박테리아, 병균의 차이가 이제 나와 있는데 바이러스의 좀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변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바이러스제 개발이 어렵습니다. 우리 뭐 겨울이면 항상 친구들 한 번씩 앓고는 하는 감기 같은 질병들도 바이러스의 영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 한 번 앓았다 그래가지고 다시 감기가 안 걸리고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되면 또 감기 걸리고 그 다음에 되면 또 감기 걸리고. 왜 그러느냐? 얘네가 변이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몸에 생긴 항체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를 못하게 돼요. 특히 그 중에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보다 약 변이 속도가 1000배가량 빠르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잠복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잠복기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1에서 14일 이내에 걸리면 증상이 생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느 한 시점에 감염이 됐다 쳐봅시다. 우리 이때 감염이 됐어요. 그때로부터 증상이 나올 때까지 이때를 잠복기라 그래요. 나는 감염이 된 상태지만 아직 증상이 안 나타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위험한 건 사실 요 무증상 감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요 무증상 감염기에는 내가 증상이 없지만 감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친구 열 안 나던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열이 안 나고 오한이 없어도 근육통이 없어도 걸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다음 전파 경로입니다. 전파도 굉장히 잘 됩니다. 이때는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갖고 왔는데 똑같은 비말 전파가 되니까 같은 사진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비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재채기를 하고 났을 때 입에서 나오는 침방울들을 비말이라고 불러요. 이 비말들은 크기가 각각 제각각인데 여기 보다시피 크기가 이렇게 작은 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의 비말의 경우에는 1시간 가까이 떠 있는다고 하고 이거보다 더 작은 3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아주 작은 비말의 경우에는 아예 가라앉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계속 둥둥 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침방울만 이렇게 탁 떨어져서 나가는 것만 보고 저거만 피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피했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에어컨이나 여러분들 교실에 있는 에어컨이나 이런 데서 비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비말이 그냥 사람한테 묻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물에도 묻는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손잡이라던가 재채기하고 나서 내가 만진 물건 등등등 여러 군데에 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파되기가 쉽다. 다음 증상입니다. 증상이 발열 그리고 무기력함, 기침, 호흡 곤란 및 폐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증상들을 보면 감기예요. 그냥 일반 감기랑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감기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병원 안 가고 버팅기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치료 방법은 대증 치료가 있습니다. 대증 치료라는 게 뭐냐면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고 몸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이고 이거 자체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을 억제하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항체가 이거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때까지 그냥 버텨야 돼요. 특별히 얘를 내 몸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버티는 거야.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꾸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펴봤다시피 퍼지기도 너무 쉽고 찾기도 너무 힘들고
치료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 3.4%라는 수치가 여러분들 우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3.4%라는 수치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 어느 정도의 사람은 사망을 할 수 있고 나머지 97%의 사람들은 이 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확진자 수가 이게 지금 쌤이 7월 오늘이 며칠이지? 7월 어제 측정을 했으니까 7월 20일 자료네요. 보면은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 탑 5입니다. 이 중에 미국과 브라질의 경우에는 평균 치명률인 약 3.4%를 약간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보다 낮은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럼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 보건당국에서 잘하고 있어가지고 사망률이 낮은 게 아니라 보면은 브라질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이 나오죠. 총 확진자 수가 훨씬 적은데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얘네들은 지금 굉장한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속도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속도를 못 따라잡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무시한 속도로 여기 인도 같은 곳은 치고 올라가고 있다.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약 2월 21일 기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3월 9일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그래서 확 증가해서 이때 치료 중이던 사람들의 수도 보면은 이 파란 선이 치료 중 선인데 치료 중인 사람의 수와 누적 확진자의 수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돼서 이제 완치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이제 이 초록색 선을 보고 알 수 있고요. 약간 밝은 초록색 선을 보면 감소하고 있죠. 치료 중인 사람 수가 줄고 있다는 건 다행인 거예요. 그래도 병원에 지금 누워가지고 병원에서 치료 장비와 치료 물품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수가 그래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그다음 누적 확진자가 점점 기울기가 감소해서 거의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됐었어요. 이때가 4월 말부터 5월 초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개학을 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월 8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은 기울기를 보면은 기울기가 점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조심해야 된다 평소에. 그 다음에 통계 자료입니다. 7월 19일과 7월 20일 자료인데요. 7월 19일 자료를 보면은 국내에서 21명이 발생했고 해외에서 13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이 어느 정도 비슷한 단계이다. 쌤이 전에 봤을 때는 국내 발생자가 현저하게 적고 해외 유입이 훨씬 많았어.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는 거의 잡혔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면은 국내 발생도 꽤 많아요. 자, 그다음에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보유했던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 2명 늘었고요. 서울이 3명 늘었고요. 인천도 2명 늘었네요. 지금 다른 지역들이 대부분 비슷한 속도로 늘고 있어요. 이 말은 대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잡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서울의 경우에는 인천의 경우에는 경기의 경우에는 지금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하려는 추세를 보인다라는 거야. 이 한두 명이 제때 치료를 잘 받으면은 잘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면 손을 잘 씻었다면 그렇다면은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갈 일이 없겠지만 혹시 모르는 겁니다. 일별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은 지금 최대 100명이니까 여기 가운데가 한 50명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20-30명 발생했다가 60명 정도 생겼다가 다시 한 50명 내외로 생겼다가 이렇게 계속 한 40-50명 내외로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후유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감기일 뿐이고 좀 아파도 완치가 되고 나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후유증을 굉장히 심각하게 남기고 있어요. 그 후유증에 관한 자료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0년 3월 27일에 쓰인 서울경제신문의 코로나19 환자 15% 후각 미각 상실 후유증 남을 가능성이라는 기사입니다. 장용주 서울 아산병원의 이비인후과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보면은 보통 후각장애는 축농증이나 머리를 다쳤을 때만 생겨요. 그런데 바이러스 후각에 있는 상피 세포를 손상을 시키게 되면 코 안에 들어있는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각 상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냄새를 못 맡아, 맛도 못 느껴. 근데 만약에 이런 증상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은 치료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전체 환자의 약 15% 정도 돼요. 물론 이 15% 환자들이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후각이나 미각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구적으로 내가 후각이나 미각을 상실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연합뉴스 자료고요. 언제 거 자료인지는 까먹었는데 꽤 최근 겁니다. 코로나19 조금 앓다가 회복? 미 20대 확진자들 착각 말라라는 기사예요. 이제 여기에 여러 명의 미국에서 이제 감염된 환자들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모건 스왕크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건 스왕크는 9일간 후각을 완전히 잃고 상처가 생겨서 회복을 했지만 폐가 손상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짧은 대화도 나누기가 힘들 정도라서 호흡기를 착용하고 다녀야 되는 실정이에요. 또 같은 기사에 조 씨라는 사람인데, 조 씨도 역시나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여서 13시간을 자도 피곤하다고 해요. 다음입니다. 같은 사람 맞아? 코로나 6주 만에 23kg 근손실 온 간호사, 머니투데이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왼쪽이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이 사람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 같은 자세로 찍었는데 현격하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몸에 이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 바로 다음 기사입니다. 심장, 신장까지 코로나19 장기들 직접 손상시킨다. 유대영 헬스조선 기자가 작성한 글이고요. 해외 연구팀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바탕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신장이나 심장, 뇌 손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째로 면역체계 교란이 있어요. 면역체계라고 하면은 이제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세포들,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서 우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림프구라는 건데, 이 림프구의 숫자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혹은 이제 염증 조절 인자인 사이토카인, 간단하게 말하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세포들을 공격하는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 몸까지 갉아먹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 감염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세포가 급증해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면역 질환을 앓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심혈관계 증상입니다.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근육 손상이 아까 발생하는 것을 봤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심장 근육에도 손상이 발생해서 30% 정도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요. 33%의 환자들은 심부전증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콩팥,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소변을 만들어내고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이죠. 그런데 50% 환자들이 신부전 증상을 일으켰대요. 신부전이라는 거는 이제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걸 신부전이라고 불러. 그럼 50%의 환자들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해. 소변을 못 만들고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못하면은 강제로 뽑아내야지. 그래서 투석을 합니다. 5에서 10% 정도의 환자들이 투석을 한다고 하는데, 외부에 있는 기계에 내 몸에 혈액을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씻어내는 작업이야. 이거를 매일 해야 돼. 투석을 한번 시작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다음 신경합병증이야. 신경합병증은 뭐냐면은 뭐 이제 두통이라던가 현기증, 근육통 같이 몸에서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런 질병들을 신경합병증이라고 불러. 그 중에 6%는 급속 뇌졸중이, 그 다음에 착각이나 환각이 일어나는 선망이 발생한 사람이 9%야. 자, 여태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쌤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출결 체크를 할 텐데, 뭐 완벽하게 다 써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부터 쌤이 학생 A라는 친구를 한 명을 준비를 했어요. 이 친구의 사례를 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글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 A는 오늘 등교하는 날이다. 8시 20분 후문에서 친구와 만나 하이파이브를 한 후 함께 학교로 들어왔다. 자가진단 및 손소독을 마치고 교실로 올라간다. 아침 조회 전 오늘 깜빡하고 안 한 숙제가 있어서 친구 숙제를 빌려서 급하게 베껴 쓴다. 오늘은 날이 너무나 덥다.
체육 수업을 마치고 바로 교실까지 돌아오니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손으로 대충 땀을 닦았다. 마스크를 잠시 벗고 숨을 돌린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친구가 자꾸 장난을 친다. 정도를 모르기에 등짝 스매싱으로 답해주었다. 종례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본래 같으면 급식을 먹으러 가야 하지만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기로 약속을 해서 교문을 나선다. 학교 근처 떡볶이집에 모여 수다를 떨며 한 그릇에 있는 떡볶이를 나누어 먹었다. 떡볶이를 먹고 PC방에서 게임을 하자고 해서 PC방으로 이동했다. 게임 중에 친구가 먹고 있던 과자가 맛있어 보여서 한 입 얻어먹었다. 영혼의 한타를 마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진 팀이 노래방비를 내기로 해서 코인 노래방으로 이동해서 몇 곡 불러보았다. 노래하다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나누어 먹었다. 귀가하여 깨끗이 씻고 취침을 했다. 내일은 행복한 주말이다. 5일 뒤. 집에만 있었는데 이상하게 열이 나는 것 같다. 1일 뒤. 아침부터 고열의 근육통이 지속되어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였다. 하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하다. 글 잘 보셨나요?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위주로 다뤘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조심했으면 좋겠고 방금 나갔던 숙제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해결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고 건강한 방학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마지막 강의는 아니지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학교에서 만납시다. 안녕.